저는 한미정, 올해 63입니다. 서울 근교의 이 단독주택에서 이제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반년이 지났네요.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남편의 냄새가 집 안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커피 내리는 소리, 마루 위를 걷는 발자국, 신문을 펼치는 소리. 그 모든 게 사라졌지만 제 귀는 아직도 그 소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 한성우는 화가였습니다. 유명하진 않았지만 그만의 독특한 세계가 있었습니다. 2층 작업실에는 아직도 그가 쓰던 붓들이 꽂혀 있고 물감 자국이 묻은 팔레트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저는 그 방을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커피 한잔 하세요. 며느리 유라가 따뜻한 컵을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이후로 자주 들러주고 있습니다. 고마워, 유라야. 저는 컵을 받아들며 대답했습니다. 유라는 38, 아들 민준과 결혼한 지 5년째입니다. 단정한 외모에 예의 바른 말투를 가졌지요. 처음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부터 저를 유독 잘 챙겼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혼자 계시기 불편하진 않으세요? 유라가 거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벽에 걸린 남편의 그림들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괜찮아. 익숙해지는 중이야.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진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서는 법을 배워야 하니까요. 남편과 저는 조금은 무리해서 이 집을 구입했습니다. 아들 민준이를 작은 아파트 안에서 답답하게 키우는 것보다 넓은 정원에서 달리며 자유롭게 자라나길 바랬으니까요. 다행히 남편의 그림이 조금씩 입소문을 타면서 전시회도 열 수 있었고, 좋은 가격으로 그림이 매매되어 대출금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 이사 오면서부터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만큼 행복한 시간들을 함께 한 집입니다. 어머니, 혹시 유산 정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유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해야지. 이 집이랑 작은 상가 건물 하나, 그리고 작업실에 있는 그림들. 그이가 남겨준 것들을 아직 생각만 해도 건드릴 엄두가 나지 않는구나. 네, 급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선 하나씩 정리해 두셔야 나중에 편하실 거예요. 유라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살짝 조급해 보였습니다. 그래, 그러는 게 좋겠지. 저는 짧게 대답하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유라가 돌아간 후 저는 2층 작업실로 올라갔습니다. 남편의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캔버스도 몇 개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그리던 그림 앞에 섰습니다. 제목은 뿌리였습니다.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은 뭘 표현하고 싶었던 걸까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림 속 나무는 오래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뿌리는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그 끝은 어딘가 깊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11월의 저녁은 빨리 찾아왔습니다. 저는 작업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유라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유산 정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 말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순 없었습니다. 다만 묘한 불안감이 가슴 한편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외아들입니다. 40살 중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민준이는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의 아이인데 요즘은 유독 피곤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어. 너는? 저도 괜찮아요.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도 유라와 비슷한 곳을 향했습니다. 벽의 그림들, 거실의 가구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정원. 엄마, 혼자 지내시기 적적하지 않으세요? 저희랑 같이 지내시는 건 어때요? 괜찮아. 아직은. 너의 아버지와 추억이 많은 집이잖니. 그래도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아직은 괜찮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권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남편이 정리해둔 서류들이 파일박스에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보험 서류, 그리고 유언장. 저는 유언장을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쓰인 문장들이었습니다. 내가 남긴 모든 것은 아내 한미정에게 그녀가 판단하여 나눠주길. 간단하고 명확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한 채, 상가 건물 하나. 모두 남편과 제 공동 명의였습니다. 그런데 상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소유권 이전 예고 등재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날짜는 2달 전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인감증명서 사용 내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누군가 제 인감을 도용한 걸까요? 아니면 실수일까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오랜 친구 박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30년 지기 친구이자 변호사였습니다. 정우야, 나 미정이야. 혹시 시간 있어? 상담 좀 하고 싶은데. 그래, 언제? 내일 오전 어때? 알았어. 사무실로 와.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게 실수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인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정우의 법률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남의 오래된 건물 5층, 30년 전부터 그는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미정아, 오랜만이야. 정우는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제 표정을 보더니 금세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저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 좀 봐줘. 마지막 페이지. 정우는 서류를 집어들고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눈썹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소유권 이전 예고 등재.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도 있네. 미정아, 너 이거 한 거 맞아? 아니야. 나는 인감증명서를 뗀 적이 없어. 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누군가 내 인감을 도용했다는 얘기야. 인감도장은 어디 있어? 집에 있어. 서재 금고 안에. 혹시 누가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랑 유라. 정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정아,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 재산을 이전하려고 시도한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민준이는 내 아들이야. 아들이라고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야. 특히 돈 문제에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단 확인해보자. 구청에 가서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을 확인하고 필적 감정도 의뢰해야 해. 알았어. 그리고 미정아. 정우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조심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평소처럼 행동해.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준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등기부등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라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그녀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제 집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 맘대로 드나들 수 있습니다. 응, 잠깐 볼 일 있었어.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요즘 자주 외출하시네요.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유라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망증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내가? 네. 지난주에도 약속 시간을 잊으셨잖아요. 그리고 같은 말을 2번 하실 때도 있고. 기억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혹시 이번에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건강검진도 하실 겸. 나는 괜찮아. 그래도 확인은 해보셔야죠. 민준 씨도 걱정하고 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전혀 기억에 없는 일인데 정말 건망증이 생긴 걸까? 하지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기억력 하나만큼은 다른 사람 못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녁마다 가계부도 쓰면서 그날의 일들을 곱씹기도 하는데 흐린 기억은 없었습니다. 유라는 그런 일이 자주 있다는 듯이 나를 세뇌시키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어머니, 혼자 계실 때 조심하세요. 유라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나간 후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건망증, 판단력 저하.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들을 하는 걸까요? 친구 순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정아, 너 괜찮아? 응, 잘 지내지. 왜 무슨 일 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은 네 며느리 유라한테서 며칠 전에 전화가 왔었어.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미정아,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괜찮아. 말해봐.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라가 그러더라. 시어머니가 요즘 자주 깜빡깜빡하신다고. 같은 말을 반복하시기도 하고 약속도 잊으신다고. 그래서 걱정된다고 했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관리도 좀 어려워하신다고 하더라. 서류 정리 같은 거. 재산 관리. 미정아, 혹시 정말 어디 불편한 거야? 아니야. 나는 멀쩡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유라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제 상태에 대해 알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대체 무엇을 위해서? 저녁 무렵 저는 서재로 가서 금고를 열었습니다. 인감도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것을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놓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통장 사본, 보험증서, 부동산 등기권리증.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묘하게 순서가 바뀐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계세요? 응, 서재에 있어. 민준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유라가 다녀갔죠? 응. 혹시 이상한 말 안 했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야? 아니, 그냥 유라가 요즘 엄마 건강을 많이 걱정해서요. 민준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건망증도 없고 판단력도 멀쩡해.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준아,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니? 없어요. 정말? 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민준이 돌아간 후 저는 다시 박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나야. 조사 결과 나왔어? 응. 구청에 확인해 봤어. 인감증명서는 2달 전에 발급됐어. 그리고 필적 감정 결과도 나왔는데. 정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서명은 내 필체를 흉내낸 거야.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미정아, 한 가지 더. 상가 건물 소유권 이전 예고는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야. 아마 내가 눈치챌까봐 멈춘 것 같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증거를 모아야 해. 녹음, 문자, 대화 내용. 그리고 절대 들키면 안 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작업실에는 여전히 미완성 그림 뿌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나무를 지탱합니다. 진실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라의 말, 순자와의 통화, 민준의 떨리는 목소리.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일이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은 철저한 대비였습니다. 박정우와 상담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원에 물을 주고 남편의 작업실을 정리하고 유라가 오면 평소처럼 이야기도 나누면서요. 하지만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저는 귀를 열고 눈을 떴습니다. 모든 대화를 기억했고 모든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인데? 병원 검진 예약했어요. 같이 가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작년에 종합검진 받았어. 그래도 한 번 더 받으시는 게 좋아요. 요즘 건망증도 있으시고. 나는 건망증 없어. 민주는 조금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지난주에도 같은 말씀 3번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도 잊으셨고.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도 민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 한번 오시래요. 간단한 검사만 하는 거예요. 정신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기억력 테스트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저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정신과일까요? 왜 하필 지금? 다음에 생각해 볼게. 엄마. 바쁜 일 있으면 가봐.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준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건망증. 왜 자꾸 저를 아픈 사람으로 만들려고 할까요? 새벽 2시쯤 목이 말라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데 서재 쪽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유라였습니다. 그녀는 제 서류함을 열고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유라가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 깜짝이야. 밤중에 여기서 뭐하니? 그게 민준이가 서류 좀 찾아달라고 해서요. 무슨 서류? 보험 서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유라의 손에는 제 인감도장 케이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손에 든 건 뭐야? 유라는 황급히 케이스를 서랍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리하다가. 나가. 네. 지금 당장 나가. 유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재를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인감도장은 그대로 있었지만 옆에 놓여있던 서류들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모르는 서류가 놓여 있습니다. 유라가 떨어뜨리고 간 것 같습니다. 꺼내보니 정신감정의뢰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정우에게 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정우는 서류를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정아, 이건 뭐야? 금치산자 선고 신청 준비 서류야. 금치산자?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다고 선고받는 거야. 그러면 모든 재산 관리 권한을 상실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 보니까 정신병원 입원 동의서 양식도 있네. 입원? 강제 입원이야. 가족이 신청하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입원시킬 수 있어. 정우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아, 저 사람들 지금 널 정신병자로 만들려는 거야. 그래서 재산을 다 가져가려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이 더 있어. 이미 정신과 의사 한 명이 섭외되어 있어. 가짜 진단서를 써줄 의사야. 정우가 서류 밑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봐. 박영수 정신건강의학과 도장이 찍혀 있어. 이미 협조를 약속받은 거야.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과 유라는 단순히 재산을 훔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아예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폐인을 만들 생각이었던 겁니다. 미정아, 이건 심각해. 만약 저들이 성공하면 넌 정신병원에 갇히게 돼. 그리고 모든 재산은 민준 명의로 넘어가. 법적으로 막을 수 있어? 지금 단계에선 아직 신청 전이니까 막을 수 있어.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해. 정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아, 이제 너도 싸워야 해. 이건 자식 문제가 아니야. 내 생존이 달린 문제야.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새 도어락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을 박정우의 사무실로 옮겼습니다. 통장,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모든 것을. 휴대폰에는 녹음 앱을 설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일기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알았다. 내 아들이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한다는 것을,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이제 나는 내 아들에게서, 내 며느리에게서 살아남아야 한다. 싸워야 한다. 너무 힘든 하루다. 사흘 후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도어락 비밀번호 바꾸셨어요? 응. 왜요? 저희가 못 들어가잖아요. 필요할 때 문 열어줄게. 엄마, 혹시 화나신 거예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준아,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무슨 말씀이세요? 정신과 예약 말이야. 왜 나를 거기 데려가려고 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건강 때문이에요. 거짓말. 진짜예요. 요즘 자주 깜빡하시잖아요. 나는 멀쩡해. 그리고 너희가 뭘 하려는지 다 알아. 엄마, 무슨 말씀을? 금치산자 선고, 강제 입원, 유라가 그 밤에 떨어뜨리고 간 서류들. 다 확인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오후 민준과 유라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계속 눌렀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오해해요. 그냥 이야기 좀 해요. 저는 인터폰 너머로 말했습니다. 할 이야기 없어. 돌아가. 엄마 제발.
우리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유라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해세요. 저희는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너희가 준비한 서류 다 봤어. 정신감정의뢰서, 강제입원 동의서, 박영수 정신과 협조 문서.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다 알고 있어. 너희가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 거. 엄마, 이제 경찰이랑 변호사가 증거 검토하고 있어. 곧 법적 조치 들어갈 거야. 엄마, 그러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민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족?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해? 더 이상 대답이 없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단해지는 것도 느꼈습니다. 저는 남편의 작업실로 올라갔습니다. 미완성 그림 뿌리 앞에 섰습니다. 당신 이제 알겠어요. 뿌리가 왜 중요한지. 뿌리가 썩으면 나무가 쓰러져요. 하지만 뿌리가 단단하면 어떤 폭풍도 견딜 수 있죠. 이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존엄을 위한, 진실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민준과 유라가 제 집 앞에서 돌아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박정우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고 저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정아, 확실해?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직접 들어야 해. 저 사람들 입으로. 위험할 수도 있어. 괜찮아. 내가 옆방에 있을 거잖아. 저는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집으로 와. 유라도 함께. 할 이야기가 있어. 답장은 10분 만에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다음 날 오후 저는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민준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유자차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소파 쿠션 아래에는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박정우는 2층 남편의 작업실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민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낳아 기른 아들. 밤새 열재던 그 아이. 대학 합격하던 날 함께 울던 그 아이. 들어와. 거실로 안내하며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앉아.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차 마셔. 민준이 내가 좋아하던 유자차야. 민준이 컵을 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왜 그랬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했어? 엄마, 그건 거짓말하지 마. 저는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지? 정신감정의뢰서, 강제입원 동의서, 박영수 정신과 협조 문서.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번에 네가 도박에 손댔다는 거 알게 됐어. 엄청난 돈을 까먹었더구나. 엄마, 어떡해. 그래서 내 재산이 필요했던 거지.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말을 안 했어? 왜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어?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창피했어요. 정말 처음엔 재미로,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보려던 거였는데 늪처럼 빠져들기 시작하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든 수습해보려 했는데 그래서 훔치려고 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서 다 가져가려고 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유라가 놀라서 민준을 쳐다봤지만 민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엔 제 거니까.
지금 좀 빨리 쓰는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했어요. 나는, 네. 나는 생각 안 했어. 내가 정신병원에 갇혀서 평생을 거기서 보내게 될지도 모르는데.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준아.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엄마야. 널 배 아파 낳았어. 내가 아플 때 병원에서 밤을 샜고 내가 대학 갈 때 함께 웃고 울었었던 엄마라고. 알아요. 근데 너는 그 엄마를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했어.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니? 죄송해요, 엄마. 민준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도 매일 괴로웠어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은 있었어.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거. 그럴 수 없었어요. 왜? 엄마가 실망하실까봐.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미치광이로 만드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야? 죄송합니다. 유라도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박정우가 내려왔습니다. 다 녹음됐어. 그래.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미정아, 괜찮아? 모르겠어.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우야,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당연하지. 넌 너 자신을 지키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을 고소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준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낳은 아들이 피고석에.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물었습니다. 피고인 측 원고 주장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민준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들은 일부 사실을 인정합니다. 녹음 파일 제출하겠습니다. 박정우가 말했습니다. 법정에 민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차피 나중엔 제 거니까. 지금 좀 빨리 쓰는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판사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판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 간 송사는 항상 안타깝습니다.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실에서 저는 민준과 유라를 마주했습니다. 엄마.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어머니께 피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조정 합의서에는 민준과 유라가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고 일정 기간 접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인에 두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서류가 완성되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조정실 의자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엄마. 민준이 다가오려 했지만 박정우가 제지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보세요. 민준과 유라가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미정아. 정우야.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 이긴 거 맞아? 응. 그런데 왜 이렇게 슬플까? 그게 엄마 마음이니까. 법원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정우야,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야. 내가 더 좋은 엄마였으면 민준이가 이렇게까지 안 됐을까? 미정아. 정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넌 잘못 없어. 내가 살아남으려고 한 거야. 그래도 가슴은 아프지. 나도 알아.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도 며느리의 인기척도 없는 집. 지켰습니다. 제 집을, 제 재산을, 제 존엄을. 하지만 잃었습니다. 제 아들을, 제 가족을. 저는 남편의 작업실로 올라갔습니다. 미완성 그림 뿌리 앞에 섰습니다. 여보. 저는 그림을 쓰다듬었습니다. 나 잘한 거 맞지? 그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뿌리는 여전히 단단하게 땅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겼어. 근데 왜 이렇게 슬플까?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이 바로 서려면 이 방법뿐이었어. 그냥 바라는 대로 해줬다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었을 거야. 저는 그날 밤 작업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마음으로는 모두 잃은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씁쓸하고 슬프고 외로운 승리였습니다. 법원 조정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정원의 동백나무에 붉은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심었던 나무였습니다. 매년 봄이면 꽃을 피우고 여름이면 그늘을 만들어주던 나무. 저는 매일 아침 정원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작업실로 올라가 미완성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뿌리라는 제목의 그 그림.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미완성인 채로 남아있지만 내게는 너무나 완벽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제 결심을 더 확실히 다지게 되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박정우가 찾아왔습니다. 미정아, 요즘 어때? 응. 그냥 그런 대로 지내. 밥은 잘 먹어? 잘 먹고 있지. 정우는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많이 말랐네. 괜찮아. 미정아.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이한테서 연락 왔어. 저는 차를 따르던 손을 멈췄습니다. 뭐래? 편지 전해달라고 했어. 정우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안 받을래? 받을게. 봉투를 받아든 손이 떨렸습니다. 정우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그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다가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엄마. 석 달 동안 매일 이 편지를 썼다가 찢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라랑 둘이서 작은 카페를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빵을 굽고 커피를 내립니다. 몸은 힘들지만 한 푼 두 푼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깨끗한 돈입니다. 도박 재발 방지 프로그램도 착실히 받고 있어요. 엄마, 그때 엄마가 하신 말씀을 이제야 알겠어요. 다른 방법은 있었어.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거. 맞았어요. 저는 비겁했어요. 창피한 게 싫어서,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서 더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엄마를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했던 것.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매일 생각합니다. 용서를 구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다만 엄마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진짜로 변했을 때 엄마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항상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민준 올림. 편지를 다 읽고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화가 나서도 아니고 기뻐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슬펐습니다. 제 아들이 멀리서 빵을 굽고 있다니, 카페를 한다니, 그 아이가 자기 손으로 일한다니. 잘하고 있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우리 아들. 며칠 후 저는 동네 복지관에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매주 수요일 노인 미술 교실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처음 오셨어요? 젊은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네. 그림 좀 그려보고 싶어서요.
좋으시네요. 여기 앉으세요. 저는 캠퍼스 앞에 앉았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촉이었습니다. 무엇을 그리고 싶으세요? 뿌리요. 나무 뿌리. 좋은 소재네요. 저는 천천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였습니다. 작은 나무.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었고 그 위로 줄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 그림이었습니다. 남편의 것이 아닌 저만의 그림. 석 달 후 여름이 왔습니다. 저는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작업실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그림들은 화랑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성훈 화백 유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박정우가 함께 가주었습니다. 미정아, 남편 그림 정말 좋다. 응.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 전시장을 돌아보는데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화백님 부인이세요? 네. 저는 미술을 공부하는 학생인데요. 이 그림들 정말 감동적이에요. 특히 이 뿌리라는 작품이요. 미완성인 채로 걸린 뿌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뿌리 위의 새싹이 특히 인상적이에요. 청년이 말했습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요. 계속 자란다는 느낌. 저는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우편함에 작은 소포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민준이었습니다. 안에는 카페 명함과 작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 카페가 1주년이 되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내 힘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들이 보람차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 그림 전시회 하셨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가고 싶었지만 그땐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엄마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 때까지. 건강하세요. 민준. 저는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의 작은 카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구나, 우리 아들. 저는 명함을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법원 조정 이후로 저는 복지관 미술교실 선생님 보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어르신들께 그림을 가르쳤습니다. 선생님, 저도 뿌리 그림 그리고 싶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먼저 땅을 그려보세요. 땅 위는요? 그건 나중에 그려도 돼요. 먼저 뿌리가 중요해요. 할머니는 진지하게 뿌리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1년 전 오늘 나는 내 아들을 고소했다. 가장 힘든 선택이었다. 가장 슬픈 승리였다. 하지만 그 선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혼자지만 당당하고 외롭지만 자유롭고 슬프지만 평화롭다. 민주는 멀리서 빵을 굽고 있다. 언젠가 그 아이가 진짜로 변한다면 그때는 다시 차를 마실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기다릴 수는 있다. 뿌리가 있으면 나무는 다시 자란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는 이제 안다. 진실은 뿌리처럼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지탱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뿌리를 지킨 것이 나의 승리이자 나의 슬픔이자 나의 삶이라는 것을. 저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정원을 덮고 있었습니다. 동백나무 위에도 남편이 심은 나무 위에도 봄이 오면 그 눈이 녹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꽃이 필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3년 후 복지관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멀리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수척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민준아. 카페가 좀 안정됐어요. 빚도 다 갚았고요. 그래? 엄마, 이제 조금은 떳떳해진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랑 차 한잔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차 한잔 하자.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우리는 복지관 근처 작은 카페로 걸어갔습니다. 함께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러길 바랄 뿐입니다.